그들의 거점. 황해도는 무법지대에 가까웠다. 마을을 약탈하고 관청을 습격하며 거침없이 군권력에 저항했다. 16세기 중반 조선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도적대, 바로 임꺽정이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부자들의 재산을 훔치고 부패한 관리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도적. 우리는 그런 도적을 의적이라고 부르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빈 훗은 중세 유럽을 무대로 활동한 전설적인 의적입니다. 문학작품으로 전승되어 온 로빈 훗의 활약을 보면 백성을 괴롭히는 봉건 지배층과 맞서 싸워서 빼앗긴 재산과 짓밟힌 정의를 백성들에게 되돌려준 영웅입니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도적이었던 임꺽정 역시 우리에겐 로빈 훗과 같은 의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로 역사 소설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임꺽정을 만나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역사 속의 임꺽정은 어떤 인물일까요? 오늘은 16세기 조선을 뒤흔들어 놓았던 대도적 임꺽정, 그 실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꺽정의 첫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 양주다. 임꺽정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알려진 양주시에는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마을 뒷산에는 임꺽정의 우물이라고 전해오는 옹달샘도 있다. 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 밑에서는 소를 잡아서 피나 이런 걸 닦고 여기서는 생활용수로. 주민들 사이에선 임꺽정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랜 세월 사실처럼 전해져 왔다. 어머니께서 순산할 적에 모든 짐승이나 동물은 머리부터 나와야 하는데 임꺽정이는 유별나게 다리부터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임꺽정의 어머니가 낳아놓고 보니까 거꾸로 나왔는데 세상은 네가 거꾸로 나왔더라도 세상은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라 해서 꺽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합니다. 네. 임꺽정이 태어나고 자란 집터로 전해오는 곳에는 생가 보존비가 세워졌고 어린 시절 뛰어놀았다고 알려진 불곡산 제2봉우리는 임꺽정 봉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임꺽정은 양주시의 상징적인 존재다. 임꺽정 봉이라고 써 있나요? 네, 여기가 바로 임꺽정 봉입니다. 이 봉우리를 임꺽정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오고 갔던, 지금으로 말하면 뒷동산이죠. 그러니까.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양주시 곳곳에 스며있는 전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건 임꺽정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천민 출신인데다가 조선시대에는 역사 기록에 남겨질 수 없는 그런 신분적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임꺽정이 난리를 일으키면서 사람들한테 뇌리에 박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임꺽정의 출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으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설이 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역사적 진실로 얘기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부르는 이름, 꺽정이라는 독특한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리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44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종실록에 기록된 그의 이름은 임거질정. 실록에 따르면 그는 황해도에서 도적대를 이끌고 대낮에도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다. 1559년 3월 그러한 행적이 보고되면서 조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황해도의 도적새가 횡포하여 살인과 약탈이 방자하게 이어질 뿐 아니라 대낮에도 관문을 포위하고 수령의 나조를 사살하며
옥문을 부수고 수감된 일당을 빼앗아가는 실정이 옵니다. 도적의 세력이 매우 커져 마치 적국이 있는 것과 같으니 지금 엄히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 도의 백성이 적의 수중에 넘어가 후환을 말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속히 조정의 위험을 보이셔야 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임꺽정은 황해도 고을 수령들이 자체 병력으로는 진압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이 막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조정에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시 도적과의 전쟁이 선포되고 황해도 일원의 모든 관리는 무관으로 교체됐다. 하지만 임꺽정은 관할을 습격하고 토벌에 나선 포도관까지 살해하며 공권력의 정면으로 맞섰다. 임꺽정의 난은 조선 건국 이후 최초의 그리고 최대 규모의 그리고 최장기간에 걸친 그 조직적인 농민 저항이었고 또 이들의 활동 과정에서 그 소상인이나 수공업자 또 농민 아전 등이 이제 광범위한 호응을 받아서 그 난이 확대되어 나갔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었고요. 위기를 느낀 조정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임꺽정을 반역의 괴수로 규정하고 황해도 일원의 주요 거리마다 특별 보고문을 내걸었다. 임꺽정의 도적단을 소탕하기 위한 관민 합동작전에 나선 것이다. 보고문에는 백성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파격적인 보상이 담겨 있었다. 도적을 잡는 이에게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고 아울러 압수한 도적의 재산을 지급하며 임꺽정을 잡는 수령은 당상관으로 승진시킨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선전관 정수익을 황해도에 급파해 중앙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토벌 작전에 돌입했다. 황해도에 도착한 중앙군은 봉산과 평산 등 5고을이 관군과 합류하여 대대적 토벌에 나섰다. 동원된 병력은 500여 명. 1560년 평산군 마산리에서 관군은 임꺽정 부대를 포위했다. 맹렬한 추격을 받은 임꺽정 부대는 깊은 산속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계곡 위에서 매복하고 있던 임꺽정 부대의 게릴라 전술에 토벌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토벌군의 참패였다. 500여 명의 토벌군을 상대로 승전을 거둔 임꺽정 부대. 과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단서는 훗날 임꺽정을 토벌하게 되는 남측은의 행적을 담은 남판윤 유사에서 찾을 수 있다. 임꺽정 부대엔 60여 개의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까지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반군들이 기병만 해도 한 60여 명이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갔다라든가 또 이 4~5개군의 연합 군대가 결코 이 반군들을 진압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봤을 때 아마 그 말을 60필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무장한 그런 그 병력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 관군들이 거의 그 4~5개군에서 한 500여 명이 연합을 해도 쉽게 제어를 못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반군들이 그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은 그 병력을 보유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규모 부대로 구성된 임꺽정의 도적단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관군이 토벌에 나서면 어느새 정보를 입수해 숨어버리거나 역습을 가해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갈수록 임꺽정의 활동 무대는 더욱 확대됐다. 황해도에서 평안도로, 강원도와 경기도로 옮겨다니며 종횡무진 출몰했다. 급기야는 한성까지 나타나 조정을 위협한다.
명종이 무관 남측은을 한성 판윤에 임명하고 직접 도성문 경비 강화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 당시에 그 서울시장과 같은 이 요직의 이 무신을 안치기라는 것은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모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남치근이라는 인물이 이 서울시장과 같은 그 요직에 이 임명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을묘예변 때 이 외구의 진압에 상당한 이 공을 세웠고, 그러한 어떤 이 전쟁이라든가 이 방어에 대한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이 많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임꺽정의 난이 시작되면서 이 위기에 몰렸던 이 조선의 조정에서는 이 서울시장과 같은 자리에 이 무신으로서 이 탁월한 어떤 능력과 이 어떻게 보면 좀 검증되었던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남치근을 그 임명한 것으로 이 생각이 됩니다. 임꺽정이 토벌군과 전면전을 전개한 3년 동안 임꺽정의 본거지인 황해도는 공권력이 마비된 무법지대에 가까웠다. 백성들이 도적만 무서워하고 국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실록에 기록돼 있을 정도로 16세기 조선을 뒤흔든 도적대의 대반란이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임꺽정의 행적은 실로 대담합니다. 관할을 습격하고 관리를 살해하고 대낮에도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급기야 당황한 정부는 임꺽정을 잡기 위해 도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파격적인 포상까지 내걸었지만 임꺽정은 잡히기는커녕 더욱더 활동 무대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차마 웃지 못할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가짜 임꺽정이 의금부로 잡혀오는 사건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의금부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꺽정이 아닌데 어쩌다가 의금부로 잡혀오게 되셨죠? 남하로 산에 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붙잡혀 여기까지 압송돼 온 거요. 그래도 광군이 임꺽정이라고 붙잡아 올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하시오. 뗄까마로 산에 가게만 해도 도적이라 하고 임꺽정이라고 한다면 황해도 백성치고 도적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소? 아니 그럼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인데 아무리 그래도 광군이 이유 없이 이런 일까지 벌였을까요? 그야 뻔하지 않소. 임꺽정을 잡으면 엄청난 포상금을 주고 특진까지 시켜준다는데 임꺽정은 안 잡히지 나라님은 잡으라고 난리지. 그러니 덩치 좋고 힘 좋은 사람들은 죄다 잡아들여 가진 고문으로 임꺽정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니겠소? 나처럼 누명을 쓰고 의금부로 잡혀온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인 줄 아시오?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명종실록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공을 세우려는 고을 수령과 토벌군들이 가짜 임꺽정을 잡아 올리는 사건은 이후에도 몇 차례나 되풀이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조정에서 얼마나 임꺽정을 잡고 싶어 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임꺽정이 도적 활동을 시작한 곳은 황해도 봉산입니다. 임꺽정은 왜 도적이 되었던 것일까요? 고흥반도와 여수반도에 둘러싸인 순천만. 70만여 평에 이르는 괄대밭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지금은 철새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지만 6, 70년대까지만 해도 순천만 갈대밭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비록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갈대는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마을 어른들은 여전히 갈대로 울타리도 만들고 빗자루도 만들어 살림에 보태 쓴다. 갈대는 임꺽정의 운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백정이었던 임꺽정은 도둑이 되기 전에는 황해도 봉산에서 갈대로 삿갓이나 밥그릇 등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황해도 봉산 일대는 갯벌지대라
갈대만 무성하고 농토가 척박한 곳이었다. 그래서 갈대밭은 임꺽정과 비슷한 처지의 백정들에겐 주요한 생계수단이었다. 그런데 명종 8년 실록에 놀라운 기록이 등장한다. 권세가들이 갈대밭을 빼앗아 사유지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갈대를 팔고 있다는 것이다. 분노한 봉산 백성들이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결국 삼토를 빼앗긴 임꺽정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산으로 들어가 도적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본인들이 그냥 무상으로 가서 채취를 해서 가시나 사짜리를 짜서 상업 시장에 나가서 파는 것보다 그걸 값으로 주고 샀을 때에 원가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게 되고, 원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그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임꺽정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갈대밭은 국가 소유의 공유지. 어떻게 사유지로 바뀐 것일까? 그 배경에는 변화된 조선의 토지 정책이 있다. 조선의 농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15세기. 시비법과 제초법 등 새로운 농법이 개발되고 수리시설 기술이 발달해 간척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간척에 성공하면 사유지로 인정했다. 간척지에 대한 토지 소유가 인정되자 권세가들이 앞다투어 간척지 개발에 나섰다. 이 혜택지 개발이 서로 나서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 인력만 동원하면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 경쟁적으로 나서죠, 권세가들은. 16세기 임꺽정의 시대는 권세가들의 간척지 개발이 가장 활발하던 때다. 영산강 하구의 대표적인 간척지인 영암 구암리의 진암들. 이 지역은 1540년 명종 때 선산 임시 인구령이 간척한 곳이다. 지금은 넓은 농지와 마을만 보이지만 이 일대가 바다였음을 알려주는 흔적이 있다. 마을로 통하는 논뚝길 한쪽에 서 있는 이 돌이 그때의 흔적이다. 이제 여기서는 선도라고도 하고 배맨말뚝이라고도 하는데, 이 진암제가 축조되기 이전에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배도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서 배를 매놓기 위해서 이 돌을 거의 일정하게 100m 간격으로 줄지어서 세워놓고 여기 배를 여기다 매놨다고 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저쪽 지금 마을. 폭이 상당히 넓은 이 논뚝길이 당시 간척으로 쌓은 진암제라는 제방이 있던 곳이다. 예전에는 얘가 전부 바다였는데 이거 원툭입니다. 툭. 원툭. 여기를 막음으로 해서 이쪽은 그대로 바다고 이 오른쪽은 논, 간척지가 되겠죠. 갯벌에 흙과 돌을 이용하여 제방을 쌓으면서 바다는 농토로 바뀌었다. 당시 이렇게 간척한 농토가 천두락. 진암제 건설로 약 20만 평의 농토가 생긴 것이다. 인구령은 이후 이 지역의 유력자로 성장했다. 세종 때부터 소금기에 강한 벼 품종이 도입돼 있었기 때문에 간척지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 (14세기) 말 경기도에서 시작된 권세가들의 간척지 개발은 삼남을 거쳐 16세기 중반에 이르면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서도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만은 이 지역은 이미 이
말하자면 토지 소유 관계라든가 이게 정착해 있는 토착 세력, 토착 유력자라는 것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지 개발은 완전히 이제 주민을 동원을 하되 그런 토착적인 세력이 적은 지역일수록 중앙의 권세가의 권력이 침투해 들어가기 쉬운 그런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평안도에 비해서 황해도가 더 활발한 거는 황해도의 지리적인 조건의 쪽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이 서울과의 그 거리가 가깝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서울 권세가들이 관심이 많았죠. 집중적이었습니다. 명종실록에 의하면 공권력을 동원하여 황해도 간척을 주도한 사람은 명종 임금의 외삼촌인 윤원형이다. 연안부사는 윤원형과의 연주를 이용해 백성들을 징발해 평산과 해주를 잇는 제방을 쌓아 사유지로 만들었다. 심지어는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권세가들은 마구잡이로 토지를 확장해 지주제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결국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지주들의 밑으로 들어갔다. 소장농으로 전락한 것이다. 실제 임꺽정난은 16세기 사회 전반적인 모순 속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지지만 직접적으로는 15세기 말부터 진행된 권세가들의 항해도 대규모의 간척 개발 그리고 항해도 시장권이 서울시장권에 편입되면서 생기는 사회경제적인 어떤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권세가들은 생산과 유통을 통해서 항해도 지역의 모든 이권을 독점하게 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생활을 하고 있던 소농민들이 생업지를 잃고 누랑하게 되고 또 그 이외의 소농민, 상인들, 백정계층들, 수공업자 계층들도 마찬가지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이들 하층민들이 결집해서 일어난 하나였던 정치적인 행동이 임꺽정난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꺽정의 삶터였던 황해도 봉산의 갈대밭도 권세가들이 그렇게 사유지로 만들었다. 갈대밭은 임꺽정을 도적으로 내몬 16세기 모순의 상징이었다. 임꺽정과 같은 백정들이 생계를 이어가던 갈대밭까지 빼앗을 정도였으니 권세가들의 토지 수탈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일반 백성들도 임꺽정과 다름없는 처지였는데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토지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농민들이 경작하는 모든 토지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전제도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점차 인구가 늘어나자 나라에서 농토 확장을 위해 개간을 장려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간지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게 되는데 힘께나 쓰는 양반들이 이 정책을 이용하여 앞다투어 토지 확장에 나섰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지주라는 말이 바로 이 시기에 생긴 것인데요. 땅이란 땅은 대부분 권세가와 일부 양반들의 차지가 되면서 생긴 말입니다. 이렇게 되자 농민들은 양반들의 땅을 소작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데 양반 지주들은 수확물의 절반을 소작료로 요구합니다. 나라에서 관리할 때보다 5배나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소작농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기록을 토대로 조선시대 한 소작농의 1년 가계부를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가계부의 주인은 50마지기를 경작하는 소작농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은 50석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작료로 낸 것이 25석, 수확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낸 세금이 7석이고 빌려 쓴 환곡과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8석이 나갔습니다. 다음 해 농사 지을 종자용으로 5석을 남겨두고 나니
한 해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곡식은 겨우 5석뿐입니다. 그런데 농민 가족 5명이 1년 동안 먹고 살려면 필요한 식량이 17석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1년 농사를 짓고도 12석이나 적자가 난 셈이죠. 양반 지주들은 이러한 농민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곡식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 재산을 더욱 늘려나갔습니다. 이 시기 상업과 유통경제가 크게 발달하면서 양반 지주들이 또 다른 재산 증식 수단으로 주목한 것은 시장이었습니다. 임꺽정의 활동 무대를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꺽정은 황해도 봉산 일대를 근거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세력을 경기도 또 평안도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급기야 1560년 조선에서도 한성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곳 청계천의 그 모습을 보인 건데요. 도심 한복판에서 관군에게 적발돼 맹렬한 추격을 받은 임꺽정은 오히려 관군의 부장을 활로 쏴 죽이며 호위망을 뚫고 달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꺽정은 왜 이곳에 나타났던 것일까요? 임꺽정의 모습이 관군에게 포착된 곳은 청계천 장통교 부근입니다. 장통교는 종로구 관철동과 중구 장교동을 이어주는 다리인데요. 조선시대엔 이 일대를 장통방이라 불렀습니다. 명종실록에는 장통방에 출연한 임꺽정이 추격하던 관군과 격투를 벌이던 끝에 관군 부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장통방은 한성에 공급되는 모든 물품이 장통방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선 최대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장통방 일대는 바로 조선 초기 태종 때 설치했던 그 서울 도성에 있는 궁궐 또는 관아 일반 도성민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조달하는 그 유기전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시전거리가 크게 발달돼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곡물이라든가 비단 또한 그 포모 기타 관자놀이에 관자 머리에 쓰는 관자 그리고 철물 그리고 신발 기타 뭐 비파전까지 있는 다양한 그런 물품들이 그 거래가 되는 그런 대시장거리였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붐비는 장통방은 임꺽정이 훔친 물건을 손쉽게 처분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이 시기에 장시는 전국으로 확대돼 유통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농사짓던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장시로 삼삼오오 몰려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상인과 장시의 수가 급격히 늘게 됐는데요. 그런데 임꺽정은 약탈한 물건을 처분하는 장소로서 바로 이곳 장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가 도적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된 셈이죠. 그런데 장시는 임꺽정에게만 중요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권세가 또 지주들에게도 더 큰 이익을 창출해주는 공간으로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조정에서는 장시를 금지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장사에만 치중하고 도적들이 번성하니 장시를 금하면 도적을 없앨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 장시를 금하면 백성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장시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경제의 발달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었고 양반 권세가들에게도 필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농촌 인구들이 점차적으로 서울에 유입되고 또 수공업자 상인층들이 늘어나면서 서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의 미국을 비롯한 이 생필품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고 미국의 상품화가 본격적으로 진전이 됩니다. 이에 15세기 말부터 권세가들이 서울과 가까운 항해도 지역에 주목해서 그 지역의 이 간척지를 적극 개발해서 그곳에서 생산된 미국을 서울로 수송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험난한 장산곳 뱃길이 개척되면서 권세가들은 황해도 간척지에서 생산된 쌀을 한성으로 운반해 장시에서 판매합니다. 장시의 주요 상품으로 등장한 쌀은 권세가들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쌀값이 갑자기 폭등한 것입니다. 성종 때 면포 5필에 거래되던 쌀 한 섬이 조금씩 오르더니 급기야 명종 때는 면포 300필로 폭등한 것이죠. 쌀값이 폭등한 이유는 명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상인들이 한성으로 들여오는 곡물 운송선을 가로막고 모두 사들여 매점매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급을 차단시켜 쌀값을 폭등시킨 뒤 상인들을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것이죠. 하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쌀값을 폭등시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은 권세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권세가들과 결탁한 일부 상인들이 한성의 유통 경제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임꺽정 역시 그런 장시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황해도에서 약탈한 재물을 개성 장시에 내다 파는 방법으로 관군을 따돌립니다. 실록에 등장하는 임꺽정의 주요 활동 무대를 보면 황해도에서 한성으로 이어지는 16세기 상업의 거점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꺽정 부대의 활동은 당시의 상품 유통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특히 항해도의 그 수륙 교통의 그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린역이라든지 근교역, 그리고 애승강 줄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 금곡포창이라든지 조포창, 이와 같은 데서 특히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또 한편 그 임꺽정의 핵심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서림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목되는데요. 그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또 획득한 작물을 서울이나 개성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는 이들 조직원들의 집회나 또 연락의 장소로, 그리고 작물을 처리하는 장소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성의 장통방은 물건뿐만 아니라 조정의 정책과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가장 빠르게 흘러나오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장통방을 드나들며 임꺽정은 새로운 공격 대상을 물색하기도 하고 토벌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던 것이죠. 이처럼 권세가들이 부를 축적하는 곳에 임꺽정이 있었는데요. 권세가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대외 무역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에 면포를 주고 은을 들여와서 명나라의 고급 비단과 귀금속 등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게 큰 유행이었습니다. 명종실록에는 양반 권세가들이 사신단을 통해 갖가지 호화 수입품을 사들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명나라에서 조선의 사신을 무엇이라 불렀는지 아십니까? 달자라고 불렀습니다. 장사치라는 뜻이죠. 명나라 입장에서는 사신으로 온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정신없는 모습이 곱게 보였을 리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명나라 과거 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조선지인 가탁예의, 모리중국, 거절지방, 기미지책. 조선 사람들이 나라 일을 핑계로 중국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이를 막을 수 있는 계책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국내외를 넘나들며 양반 권세가들이 부를 독식하게 되면서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극화 현상이 첨예하게 나타나던 시대, 16세기 중반 임꺽정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네, 임꺽정의 활동 무대는 당시 유통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경제가 발달하면서 막대한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 증식에만 몰두하다 보니 국가 경제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명종 2년인 1547년에 지금의 양재역에 나붙었던 투서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붉은 글씨로 쓴 상당히 격한 내용입니다. 여주가 정권을 잡고 아래에서는 간신들이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투서입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았다. 여기서 여주는 여자 임금이라는 뜻이고요. 명종 임금의 어머니인 문정왕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종이 왕위에 있지만 모든 실권은 문정왕후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뜻이죠. 실제 문정왕후는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명종을 대신해 윤원영과 같은 외척들을 거느리고 20여 년간 척신정치를 주도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당시엔 양반 지주들뿐만 아니라 문정왕후가 지휘하는 왕실까지 나서서 백성들의 삶과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갔습니다. 지금도 옥토로 손꼽히는 경기도 여주. 이곳에는 조선시대 왕실로 진상하던 쌀을 생산하던 곳이다. 옛날엔 지금보다 더 가물었었어. 그래고 진상 쌀이 논이 여기서부터 이 길 밑에서부터 저 아래 길 위에까지 일론 거의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논을. 여주에서도 비옥하기로 유명한 근동면 일대는 대부분 왕실 소유의 땅이었다. 여기서 수확한 쌀은 모두 왕실로 보내졌다. 양화 나루터는 당시 왕실로 쌀을 실어 나르던 곳이다. 쌀을 싣기 위해 배를 대일 때 줄을 매달았던 나무도 아직 건재하다. 명종대엔 왕실 소유의 토지가 급증한다. 1등급 토지인데 이제 뭐 보게 되면은 13일 밤야를 갖다가 내수사 토지대장에는 당시 왕실 토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기록돼 있다. 39척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여주의 능서면이라든가 지금의 그 점동면, 북내면, 대신면 등의 이 내수사로 환속이 됐다. 그러니까 내수사 토지가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내수동. 조선시대 이곳에 있었던 내수사는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관청이다. 그런데 명종 임금 때 내수사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원래는 오품의 관청인데 내수사의 당상인을 발급하여 정이품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이품이 아문으로 격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임금에게 직계를 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형옥을 설치하고 국가기관에서 다뤄야 될 죄인을 취조하고 신문하는 이러한 일까지 행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수사의 권한을 이처럼 확대시킨 장본인은 문정왕후였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자 날개를 단 내수사는 문정왕후의 수족이 되어 왕실재산 증식에 나섰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비옥한 토지를 강탈하는 것이었다. 명종실록에는 내수사에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사례들이 수없이 등장한다. 내수사 소속의 땅이 늘어날수록 국가재정은 줄어들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백성은 토지에 대해서 전세나 요역이나 공물, 공부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선 국가의 수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수사전은 무세전이어서 내수사에 소속되어 있는 전지는 국가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전부 내수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소속된 토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 재정은 국가에 바쳐지는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는 피해를 입히는, 말하자면 국가 재정은 감소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국가 재정과 백성들을 파탄으로 몰고 간 또 하나의 주역이었다. 상인들은 백성들이 나라에 공물로 바치는 방납제도를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 공물은 고을 수령이 거두어들여 나라에 바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권세가들을 등에 업은 상인들이 먼저 공물을 조정해 납품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값을 수백 배로 부풀려 챙기는 것이었다. 평안도 백성들을 상대로 한 상인들의 경우 담비가죽 한 장을 대신 방납해주고 심지어는 면포 600피를 받아 시중가의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방납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상인들과 손잡은 권세가들의 막강한 힘에 눌려 단속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성들의 고통이 커질수록 국가 재정도 줄어들었다. 명종 때는 토지세의 수입이 10만 석으로 급감했다. 관리들의 녹봉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만성적자 상황이었다. 흉년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재해 상황에서는 관료들한테 녹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봉을 받지 못한 관료들은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방납 구조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받는 월급과 재정은 작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받아들이는 그 돈, 그것은 아주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출된 국가의 재산은 권세가와 지주들의 호화 사치 생활에 쓰였다. 최고급 중국 비단의 수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쌍가마가 유행했다. 이 품 이상의 관리들만 타도록 되어 있었지만 돈만 있으면 누구나 타고 다녔다. 왕실도 호화불사를 일삼았다. 문정왕후가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벌였던 경기도 양주의 회암사터. 실록에는 당시 이곳에서 이루어진 불교 행사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자세히 기록돼 있다. 문정왕후는 회암사 중창을 기념해 400여 점의 불화를 제작했다. 그때 제작된 이 불화는 비단 위에 금을 이용해 그린 것이다. 문정왕후가 제작한 400여 점의 불화 중 절반인 200여 점이 이러한 금화였다. 그래서 고려 불화도 굉장히 화려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불화의 경우에는 그 고려 불화의 그러한 화려한 양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려 불화에서도 이제 시도하지 않았던 그 순금으로만 불화를 만들었다는 점으로 볼 때 그 문정왕후의 불사가 얼마나 호화로웠는가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정왕후의 호화불사에 들어간 자금은 내수사에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으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백성들의 고혈이었다. 모든 것을 빼앗긴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내수사의 노비로 자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유랑민이 되어 떠돌다 산으로 들어가 도적이 되기도 했다. 단양과 평창의 호구 조사를 보면 500여 호까지 늘어났던 인구가 1561년 임꺽정의 시대에 이르면 40여 호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명종대 중반이 되면은 이미 국가는 국가의 운영 기능이 마비가 되었다
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국가의 위기 상황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단적인 사례가 평창과 단양에서 나타나는 그 농민총의 몰락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과 그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임꺽정의 난과 같은 그 대규모의 농민 반란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무너져 간다, 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적의 봉기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실록에 기록된 대규모 도적 사건만 해도 40여 건. 한성에서 용인, 경상도를 아우르는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고 있었다. 농기구 대신 칼을 잡은 농민들은 약탈과 방화로 지배층의 수탈 구조에 맞섰다. 만 백성의 모범이 돼야 할 왕실이 내 수사를 앞세워 불법을 저지르고 호화불사를 하는 동안 국가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부패한 정치와 권력이 백성들을 도적으로 만드는 그런 세상이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상소문이 있습니다. 이 상소문은 1560년 5월 함경도 관찰사가 명종에게 올린 대국민 현장 보고서에 해당합니다. 빈궁한 백성들은 나무를 캐어 먹고 있으나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약한 자는 몰래 도적질을 하고 강한 자는 살인을 하며 심지어는 밥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목을 졸라 죽이고 뺏어 먹은 자가 있었다. 상소문 내용의 일부만 봐도 당시 행정력으로는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복원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백성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명종 임금이 왕의 수레 밑에 도적이 이르렀다고 탄식했을 정도로 도적이 생겨나는 세상이었고 도적을 만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임꺽정은 그 많은 도적들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임꺽정을 의적으로 기억하게 된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만나온 의적 임꺽정의 모습은 벽초 홍명희가 그린 역사 소설을 통해서다. 홍명희는 3.1운동으로 투옥됐다 풀려난 뒤 이곳에 머물며 역사 소설 임꺽정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는 이제 민족 문제나 식민지 조선의 문제 이런 것을 구상을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깊이 있게 하시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일간지에 연재되기 시작한 홍명희의 임거정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 임꺽정의 전기적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기재잡기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민담과 야사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정사에서의 기록 자료를 이제 벽초 선생님이 바탕으로 쓰셨기 때문에 정사에서 보는 대도적을 근간으로 하고 그 민중의 해방을 열망하는 이런 의적성을 가진 도적 이렇게 양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소설과는 달리 명종실록에서는 그가 의적이었다는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임꺽정이 왜 난을 일으켰을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남긴 기록이 없고 또 그가 정치적으로나 또 사상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남길 만한 그런 지식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는 말과 글이라는 것보다는 몸으로 얘기를 했던 인물이죠. 아마도 그 임꺽정이 난을 일으킨 것은 배고픔과 또 신분적인 차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앙 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지방 하층 지배층에 이르기까지 양반들의 토지 확대와 또 과도한 수치 때문에 민들은 점차 삶의 터전을 떠나서 도망을 하게 되었고요. 또 거지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다가 심지어는 죽든지
아니면은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몽둥이를 들고 때를 지어서 도적이 되어 가기도 했던 거죠. 실록에 의하면 임꺽정은 전형적인 도적이었다. 실록 곳곳에 백성을 약탈하고 관청을 습격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수탈에 대한 보복의 성격도 있었지만 정권에 대한 도전과는 개념이 달랐다. 임꺽정을 공격한 수령을 처단하거나 붙잡힌 부하를 구출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던 것이다. 하지만 역사서에는 임꺽정이 의적이었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숨어 있다. 바로 백성들의 협조 부분이다. 토벌대가 올 때마다 백성과 아전들이 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조정에서 이 관군들이 이 반군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 일반 백성이라든가 또 하급 관리와 같은 이 아전들이 이런 그 도적들하고 이 내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리 이 비밀이 새어나가 버려 가지고 이 체포를 하러 가면은 그곳에 없고 이런 현상들이 여러 번 그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하급 아전이라든가 이 백성들은 이 심정적으로는 이 반군들에게 상당히 이렇게 그 동조를 했던 그런 정황들이 아니었나 이런 것을 이 직접적으로 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록의 기록에 보이는 그 도적대들은 그 모이면 도적이 되고 흩어지면 백성이 된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적들은 언제라도 이 백성의 속에 들어가면서 어떤 자신의 이 안전이라든가 훗날을 계속 기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 인물이었고요. 한탄강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강원도 철원의 고석정. 한탄강 한복판에 위치한 고석정 일대는 임꺽정의 활동 무대로 유명해진 곳이다. 이 일대에는 당시 이곳 백성들에게 임꺽정이 어떤 존재였는지 짐작케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다. 고석정 건너편의 고석산성은 주민들 사이에선 임꺽정의 성으로 전해지는 곳이다. 이 성이 그 임꺽정이가 쌓았다는 그 고석성입니다. 원래 이게 성 길이는 약 한 876m, 높이는 약 한 3m 정도로 이렇게 저희 그 철원 향토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성돌들. 고석산성의 축조 연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임꺽정이 관군에 맞서기 위해 쌓은 돌성이라고 전해져 왔다. 이곳 고석정에서 임꺽정의 주요 습격 대상은 함경도에서 한성으로 운송되는 곡물 운송선. 임꺽정이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돕는 의적이었음을 암시하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임꺽정은 여기서 그러니까 함경도 지방에서 조정의 곡물을 바치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임꺽정이 여기 고석정에 은신해 있으면서 그 곡물을 약탈을 해서 서민에게 분배를 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설 속의 임꺽정은 빼앗긴 재산과 짓밟힌 정의를 백성들에게 되찾아주는 영웅이었다. 사실 임꺽정은 도적임이 분명하죠. 그 당시에 이 관가에 뭐 여러 가지 재산을 약탈한다든가 일부 그 민가까지도 이 침입을 하고 또 뭐 많은 그 살상 행위까지 하는 등 도적임이 분명하지만 임꺽정이 결국은 그 가장 그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 관이라든가 이런 그 당시에 이 척신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는 것은 당시에 누구라도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었고 누구라도 이 저항해보고 싶었던 바로 그런 그 모순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임꺽정은 그 당시에 이 농민들의 바람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일부 백성들에 의해서는 그 동경과 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562년 임꺽정은 남측은이 이끄는 토벌군에게 체포돼 15일 만에 전격적으로 처형된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임꺽정이 죽은 것이 아니었다. 지배층의 수탈에 맞서 저항한 희망의 상징으로 살아있었다. 소설과 드라마에서 왜 임꺽정을 의적으로 그렸는지 알 수 있겠네요. 백성을 도적으로 만들고 그 도적을 의적으로 여기던 세상. 임꺽정은 처형되었지만 이름만 다를 뿐 제2, 제3의 임꺽정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순박한 백성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온몸으로 보여주고 깨우쳐준 인물이 바로 임꺽정이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도적이 되고 싶었던 자가 어디 있겠소.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살기 위해 도적이 되었을 뿐 백성을 도적으로 만든 자가 과연 누구란 말인가.